자, 여기도, 정리를 꼭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거의 뭐 올해도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죠? 왜냐면 이번에 법 개정된 거 있잖아요. 그죠? 걔가 3월 21일 날 개정해서 이달 23일 날 시행해요. 이달. 그러면 작년 같으면은 그게 시험이 안 나와요. 시험 공고일 이전 법령 기준이니까.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죠. 네, 시험 당일 날 법령 기준이에요. 그죠? 틀림없이 냈으면 인용을 했을 거라고 보죠. 그게. 그래서 얘네들은 얘만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주식회사고. 얘들은 실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산의 이 투자 운영을 얘들에게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게 자산관리회사예요. 얘들 자본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본금이. 얘 자본금이 생각이 안 나면 얘를 생각해 보세요. 얘 자본금이 얼마예요? 최저자본금. 최저자본금. 자산운용 전문인력 몇 사람 이상?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설립 요건을 갖추고 들어가야 되지만 얘는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면 70억 이상이면 돼요. 그럼 그거를 알면은 이 27번의 문제의 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틀린 게 자산관리회사는 설립 자본금이 5억 이상, 틀렸을 거 아니에요. 걔가 답이잖아요. 얘가 최저 자본금이 이거고 설립 자본금이 5억이잖아요. 그죠? 예? 무슨 말인지 했잖아요. 예. 왜 이걸 아니 얘 자기관리가 5억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구별 이것만 해도 이거는 맞출 수 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혹시 또 5번으로 가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투자에서 법이에요. 법률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시행령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령을 가면 국내 부동산은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도 맞는 거죠. 법률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을 가면 그 안에서 5년의 기간 이내라고 했을 때 그 이내라는 게 뭐가라는 것을 이제 구별을 해주는 거죠. 국외는 정관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얘기했잖아요. 국외의 부동산은 환차손이 있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외 부동산도 옛날에는 처분 제한이 있다가 개정을 해서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라고 돼 있다는 건 자율로 맡기겠다는 얘기죠.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해야죠. 이건 나오면 맞추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맨날 이거 해주고 이거 지점 설치 안 되고 임직원 고용할 수 없다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다가 자기관리 그 다음에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 구조정 해주고 여기다가 설립 자본금 얼마 최저 자본금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잘 저기 안 되시면은 여기가 먼저 뭐 한 거예요? 뭐든 하는 간에 설립해야 될 거 아니야. 설이 먼저 나온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533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에서 70, 50, 50 찍고 이렇게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이걸로 계속 준 거야. 작년에 이게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3억으로 줘가지고 그렇죠?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뭐 해요? 주식 공모하면 30, 얘 제한이 없다. 얘는 3호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줘요? 주식 분산이 있죠. 1인당 주식 소양도 50, 얘는 또 제한이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뀐 거라고. 원래 얘 30%, 40%에서 50%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본적인 건 해줘야 돼요. 시험에 물어보니까. 오늘.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는 틀리면 안 돼요. 27번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틀린 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죠?
하여간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공부를 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야지 선생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지 선생도 뭐라도 하나 더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해봐야 역시 또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야겠죠, 얘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꼭 알아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저당 상환 방법 있죠. 여기서도 뭐 있어요? 원금, 원리금. 자, 먼저 기초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리금을 놓고 봤을 때 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죠. 얘는 점증 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고 얘는 원리금이 체증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제목만 갖고 모르잖아요. 얘는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걸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원리금이 균등하는 방식인데 이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갈라지는 것 있죠. 이자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고 원금은 증가하는 거. 이거를 또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죠? 일단 초기 상환액은 어느 게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을 내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환이 많이 이루어지면 지분도 얘가 제일 많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중간에 확인해 보면 셋 중에 어느 게 상환액이 제일 적겠어요? 얘가 상환액이 제일 적죠. 원금을 빨리 상환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 29번에서도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옳은 거 물어보면 답이 4번이죠. 대출 중간에 지분 비율의 크기는 원금이 제일 크죠. 제일 많이 갚았을 테니까. 그러면 첫 번째, 원리금 균등은 매기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체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죠? 체증은 여기 점증식이잖아요. 얘는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균등. 그리고 이번에 가면 원금 균등 상환에 매기간 원금과 이자 합계가 균등하다면 틀린 거죠. 얘는 체감이잖아요. 줄어들잖아요. 원금과 이자 합계가. 원금은 그대로지만 이자가 줄기 때문에 체감식이라고 얘기한 거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것들은 기억이 돼야 되죠. 대출 초기에 저당 지불액은 어느 게 제일 커요? 원금이 큰데 동일하다는 게 틀린 거죠. 5번에 가면 저당 잔금액은 원리금이 제일 많이 남아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이것도 꼭 알아야 돼요. 얘도 알아야 되고. 그죠?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27, 28, 29 있죠? 금융에서 통상은 4, 5개가 나오는데 얘네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으로 원금을 하니까 여기는 꼭 정리를 해둬야 돼요. 어렵게도 안 줘요. 그죠? 그리고 얘네 나오는 게 이거 세 개에다가 계산 문제 아시죠? 최대 융자 가능금액 계산하는 거 들어오든가, 그 다음 우리나라 금융제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든가,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한 5개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웬만하면 한 3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금융을. 다 맞춰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투자도 다 맞춰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해서 한 반타작만 해서 모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24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총론 같은 거 틀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확실히 점수를 따갖고 가야 되니까. 관리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고. 그죠? 아니죠. 자, 금융에서도 다 맞자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금융에서도 틀리는 거 감안하고, 투자론에서 틀리는 거 감안하고, 간평에서 틀리는 거 감안하고, 그러니까 틀리는 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안에 모으자 이거죠. 모으자. 이런 얘기죠. 모으면 24개가 되게끔. 안 되는 거는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지금 시점에서 뭐 안 되는 것까지 해갖고 이 논리가 이런 거니까 얘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은. 자, 30번에 보시면 부동산 금융제도 물어봤죠? 자, 주택도시금은 도시보증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예, 그랬을 때 5번에 보면은 청약 접촉 가입 대상이 무주택 서민이라는 거 틀렸죠? 청약하면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탁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31번에 걔는 알아야 되죠? 민간 개발 방식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체 개발이 있죠? 자체. 그 다음 뭐 있어요?
지주 공동사업개발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 있었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제목이 공사비 대물 변경이죠.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죠. 투자자 모집형이죠. 이거는 제목만 갖고 유추가 돼요. 얘는 제목 갖고 유추가 안 돼요. 사업 위탁이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신탁사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틀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업 위탁이라는 거는 개발업자에게 뭐만 위탁하는 거예요? 분양 대행만 위탁하는 거예요. 분양만.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뭐만 받아가는 거예요?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업자하고 지분을 공유한다. 이익을 공유한다. 뭐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다 틀리는 거야. 이렇게 줘요. 실전에서. 그러면 얘하고 헷갈리는 거죠. 어디선가 공부가 충실히 안 된 사람은 어디선가 무슨 탁이라는 걸 본 거죠. 얘도 탁이고 얘도 탁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신탁개발은 사업 주체가 누가 돼요? 신탁사인데 그거를 이제 또 수탁자라고도 줘요. 이게 신탁회사니까. 그러니까 얘가 자금도 얘가 조달하죠. 이 관리도 얘가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이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죠. 이익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대규모 개발 방식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가끔 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규모 개발 방식,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용어가 낯설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답은 어디서 줘요? 주로.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거 알고 있으면 자, 거기 31번에 자, 일단 옳은 설명할 때요. 1번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니까 틀린 거죠. 이익은 공유하는 거죠. 서로.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4번에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때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가 건설회사다 그러면 틀리죠. 자체 사업이면 모든 걸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대신에 위험 부담도 제일 크죠. 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지주 공동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에 부족 자금을 조달하죠. 이거 답이 정확하게 주잖아요. 실제는 똑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요거 내가 구별하고 있는지 또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의 타당성 분석 단계 있었죠? 그렇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 단계를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분석? 시장 분석. 그 다음에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얘네가 이제 시장 분석이죠. 여기서는 모든 수요 요인 분석한다고 그랬죠? 인구, 가구, 고용, 소득 뭐 이런 거 분석한다 그랬고, 여기는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게 그게 시장 분석이고, 여기서는 전 단계에서 조사한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이고, 이거 조사할 때 흡수율 분석하죠.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뭐 추세 분석하는 거죠. 추세 분석이라는 거는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일단 여기 이 문제에서의 답은 1번이죠. 틀린 거는. 그죠? 왜냐하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란 수익의 규모 자체보다는 해당 개발 사업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 틀린 거죠. 개발업자가 돈을 차입했을 때 돈 갚는 거에만 수익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3번 지문에 나와 있죠. 시장 분석이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이다. 시장 흡수율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분양 또는 임대전 면적을 분석하는 거고, 지역경제 분석은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1번으로. 괜찮아요. 오늘 틀린 거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동영을 하면서 예? 틀린 거를 하나씩 좀 바꿔보자는 거죠. 틀린 거를. 그래서 점수를 조금씩 올려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나온 거 있죠? 관리? 관리는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33번에 위탁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 그러면은 답이 2번이죠. 종합적인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 누누이겠죠. 자가관리는 단독주택관리라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가 단독주택관리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거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자가관리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위탁관리의 장점이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다음에 문제일 때는 자관리도 나오고 혼합관리도 나오고 세 개 비교하는 문제가 다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것만 정리해도 관리에 대한 거는 대다수가 정리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틀린 것을 기회를 해서 맞춰주면 되죠. 그렇죠? 선생님 나중에 이제 문제 줄 거 아니에요. 다음 중에서 위탁관리의 장점만 고르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얘기했었죠. 마케팅에서는 어디에서 95% 이상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케팅 전략에서. 마케팅 전략은 몇 가지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있죠.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 그래서 얘네는 지속적인 무슨 관계? 상호 관계. 그럼 고객하고의 지속적인 상호, 얘는 공급자 위주고, 얘는 누구? 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뭔가 매개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죠. 연결고리 하는 애가. 뭐로? 브랜드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야, 레미안 봤더니 좋더라. 야, 우리 나중에 거기서 살면 좋겠다. 나중에 우리 분양받으면 글로 가자. 뭐 이런 거. 우연찮게 레미안에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갔을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여기 어때? 좋아. 너도 나중에 일로 이사 와. 그러면 얘기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 입소문이라는 게 아주 무섭거든요. 살아보니 괜찮더라.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뭐 다들 안달인 거죠. 뭐. 여기서 일단 틀린 게 몇 번이겠어요? 4번이죠. 자, 주택은 입주자의 기호나 선호도 또는 소비자의 평판 등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고려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전략 중에서 또 시장 점유 마케팅 가면 STP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얘가 가면은 S가 시장 세분화죠.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팅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죠. 포징에서 시장을 뭘 해요? 네,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죠. 얘는 제품이 있고 가격이 있고 유통경로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판촉 전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해하고요. 이해하고 요거 두 개를 특히 지문 잘 써줘요. 특히 STP 전략에서는 시장 세분화 있죠. 왜 그러냐면 저게 타겟팅하고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일반 응시자들이 저거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문으로 봤을 때 얘가 시장 세분화다 아니다라는 건 조금 쉽게 구별이 되는 거야. 몇 개 시장으로 세분한다 뭐 이런 논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목을 바꿔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숙제해야 되고 얘도 유통경로 그러면 제목만 봐갖고는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가끔씩 써주는 거예요. 얘를 얘하고 바꿔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통경로라는 것은 결국 뭐를 우리가 이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개업소라든가 아니면 분양 대행사라든가 아니면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하는 것도 유통경로 전략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결국 정부가 이걸 도입하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DSR을. 그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 60% 적용하게 되면 6억짜리면 60%면은 3억 6천 융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간 원리금이 4천이래요. 갚아나가는 게 원리금 균등분할로 하면. 그러면 6억짜리니까 6억을 담보로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이걸 빌려 쓴 사람은 연 4천의 상환이라는 거는 부담이 큰 거죠. 한 달에 한 400만 원꼴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400만 원을 내고 한 달 생활을 꾸려 나가려고 그러면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이 수도권의 일부 지역만 제한했던 건 이건 전국으로 다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파트만 적용을 할까? 모든 주택을 다 적용할까? 그거를 고민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에 저기 그 여당 대표 국회에서 기조연설할 때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저거 나온 거 헨리 조지? 토지세. 그걸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대. 예, 그거 불로소득이라고. 그거 환수해야 된다고.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갖다가 강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참여정부 때 그때 당시에 저기 청와대 정책시장 하던 양반이 지방대 그 모 교수가 있었다고요. 그 양반이 그때 그걸 추진했던 거예요.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지금 아마 청와대 그쪽에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참여정부 때 그 헨리 조지의 토지 한세가 한 2번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어차피 정권은 바뀌었어도 기존은 비슷할 테니까 용어는 정리해 두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도 우리가 해본 거 아니에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안 한다 이런 논리에서 해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 점유는 아니요 이걸 도입한대요. 네, 그냥 도입을 하는데 지금 요걸 조만간에 할 거라는 거죠. 소급할 수는 없죠. 소급을 안 하고.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경고를 한번 했잖아요. 이거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정도, 10월 달 정도에. 그리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도입을 하는 것도 이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카드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게 맞기는 맞는 게, 자기들이 예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장에다가 이렇게 던져줘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처럼 가늠해가지고 던지는 거죠,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어차피 팔이 나가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순차적으로. 이거 한 번에 다 터트리면 후유증이 크니까 순차적으로 확 조이겠다 이거죠, 그냥. 그것도 언제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초기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죠, 초기에. 그때 참,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요. 기조가 이거죠. 현재 물량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급된 물량은 100%를 초과했어요. 초과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공급을 해도 어차피 있는 사람이 또 분양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계산한 거예요. 5년을 버팅기면 되겠느냐. 이걸 계산한 거예요. 5년을 버팅겨서 이겨내는 게 내가 이익이냐. 아니면 지금 세금 내면서 파는 게 이익이냐. 그걸 냉정하게 판단한 거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은 버팅긴 거죠.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여론이 지지를 안 해준 거죠. 여론이 지지를 안 해줬고 여론이 보수 언론이 많으니까 보수 언론이 이제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쪽에서도 몇 가지 정책 실패가 그러니까 초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에 시장의 반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개혁적인 거를 드라이브를 걸다가 실패한 거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겪어봤잖아요. 겪고 이제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주요 지적으로 거의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초반에 승부가 나면 초반에 승부가 나야 되는데 그건 모르죠. 두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 이후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냐가 중요한 거죠. 이후에. 이제 과연 누가 이제 저기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이 정권의 기조가 다음 정권도 이어질 것 같으면 손 들을 수밖에 없고 10년 이상을 갖다 그러고 버티기는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융자를 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만만치가 않고.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버티기죠.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바뀔 가능성이 지금 현재 하는 거 야당이 하는 거 보면은 참 쉽지는 않고. 참. 그러니까는 뭐 어떡하겠어요. 자, 뭐 지금 뭐 촬영해서 뭐 얘기는 못 하겠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얘는 아이다의 원리 쓰는 거예요. 아이다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구매를 결정하기까지의 각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단계별로 소비자가 원하는 눈높이에 맞추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소비자의 뭐를 끌어야 돼요? 주목을 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연계가 시작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때 고화 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이다의 원리. 예, 그러니까 고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기준시점 아시죠? 기준점은 뭐를 기준점이라고 그래요?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그것만 알아도 3번과 4번은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이다.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다. 다 틀린 거죠. 기준점과 관련있는 가격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죠. 자, 그 밑에 36번에 가면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과 가장 관련있는 가격 원칙 물어봤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온 갑에게 공인중개사 A는 과거에 비해서 이 지역의 전체적인 매매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이유가 전철이 새로 개통됐다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 변화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3년 전과 지금의 가치가 달라진 것은 주변 환경이 뭐했기 때문에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많으니까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등장한 게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36번의 답이 1번의 변동의 원칙, 35번은 답이 5번이죠. 왜냐하면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거 배우신 거죠. 현황 기준 원칙이죠. 현황 기준 원칙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상태로 평가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기한부 평가나 소급 평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법령에 정해놨든 아니면 누가 의뢰인이 요구하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의뢰인이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현재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과거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이겠죠. 그 다음에 37번에 가면 1, 2, 3번의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네. 특히 1번에 가면 인근지역이 있죠. 대상부동산이 소재하고 있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 공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를 수집하면 뭐는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선 틀린 건 4번이죠. 예, 경계는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속 주거가 조성이 되잖아요. 인근 지역의 경계가 좀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쇠퇴하는 지역에서는 또 축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경계는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 된다는 거. 1, 3번의 용어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8번에 감가수용 나와 있죠. 답은 일단 1번이죠. 감가수용은 뭐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제주도 원가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되죠. 제주도 원가에서 감가수용을 해서 적산가액을 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그 대상부동산의 신축 직후라면 감가수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신축 건물이라도 안에 설계라든가 구조가 잘못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도 기능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어요. 또 경제적 감가도 발생할 수 있어요. 분양이 예상대로 안 되면, 공실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38번에는 1번.
감가 수용을 할 때는 관찰 감가법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관찰 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뭐 그런 정도.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건물의 평가를 가게 되면 건물의 평가는 무슨 법을 써야 된다? 예, 원가법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고 2번에 감가수용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한 정해법 등에서 해야 되고 3번은 이게 적정하지 않을 때는 관찰, 감가 등으로 조정해야 된다 했을 때 이게 다 삭제됐다고 그랬죠. 감정별 규칙에서 이 두 번 2항 3항이 조문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평가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건물평가는 뭐로만 구한다? 원가법으로 구한다는 것밖에 없고 밑에 이 조문은 삭제됐다고요. 이게 삭제됐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이게 정해법이나 이걸로 뭐 계산 논리나 이런 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한동안 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일단은 감가수용하고 감가상각 정도, 기본적인 요건 정도만 그냥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삭제됐다고. 그래서 우리 이거 문제집 있죠? 이거. 문제집 가시면 436페이지 있죠? 436페이지 가시면 거기 1번 문제 있죠? 예, 거기 가면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 거기서 일단 디귿에 가면 감가수용을 할 때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해법, 정률법 요거 있죠? 요건 삭제된 거니까 이거는 맞는 문제가 지문이 안 된 거죠, 지금은.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있죠? 토지의 평가는 공시가 기준법에 의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에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가할 수 있죠? 그죠? 뭐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해설은 잘못된 거예요. 바뀐 거를 지금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사례 가격이 있으면 거래사례법을 쓸 수도 있어요. 니은 논리가 아니라. 어느 거예요? 토지잖아요, 토지. 그거는 조성지, 매립지 같은 경우는 제주도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산정해서. 그러니까 토지는 근본적으로 비용 개념을 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원가법을 쓸 수가 없고요.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는 가능하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원래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원래 거래사례비법법, 뭐 토지구획 개발법 다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공시가 기준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썼는데 평가사들이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규칙을 개정해갖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뭐를 쓸 수 있다. 거래사례비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도 토지의 평가는 공시기준법에 의하고 다른 방법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이건 일단 틀린 지문이고, 근데 해설을 보게 되면 보면은 1번의 니은에 담보권의 경부에서 토지물때 공시기준법의 평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이건 시산가액의 조정을 얘기하는 거고, 바뀐 거는 그거란 얘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으면은 무슨 법을 쓸 수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를 이제 수정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오래전에 얘기해드린 거잖아요. 이것도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근래 거기 그 실거래가,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 바뀐 거 어차피 좀 있으시면, 바뀐 게 기준에서 또 한번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들을 때 어떤 게, 어느 자료가 더 나은지를 하여간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한번 이거 중간에 총정리 한번 할 거예요. 그죠? 9월달 하고 10월 이게 둘째 주까지 가면 6주잖아요. 그 모의고사로만 6주가 안 돌아가요. 한 2주 정도는 이론 총정리, 핵심 요약 정리 한번 한다고요. 그 다음에 39번에 가면 수익 가격 구하는 것 있죠? 네, 수익 가격 구하는 거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할 때 여기도 똑같거든요. 세 개 변수가 있으면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주는데 이걸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을 대입해서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환원율은 몇 프로 주고 10% 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거기 보면은 자 상가 점포가 10개죠. 점포당 240만 원의 임대료죠. 그러면 2,400이잖아요. 근데 공실이 10%죠. 그럼 240만 원. 얘 얼마? 2,160. 근데 얘가 40%죠. 그럼 864만 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1,296만 원 나오니까 0.1이면 10배잖아요. 그렇죠? 그냥 툭. 여기까지 계산, 이걸 한번 계산하라고 유도했으니까 여기서 계산을 또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계산 안에서 계산은 또 유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한 번 정도 계산하면 끝나게끔. 괜찮아요. 이거 뭐 틀린다고 그래서 뭐 크게 잘못된 건 없고요. 네. 이런 식의 구조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되고. 요거 정도는 우리가 투자해서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환원율 구하라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환원율이 이거니까. 이렇게 구해서 환원율 구해라. 거꾸로 이렇게 출제한 선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거 해봤죠? 여기서 얘는 이거 구별 안 한다고 그랬죠?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주택을 구분 안 한다고요. 얘네 그냥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거 했죠? 결정 공시 주체. 누구 있었어요? 이렇게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있죠? 이거 같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다 똑같아요. 개만시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인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가 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뭐 할 수 있다? 이인청 할 수 있어요. 기간 며칠? 다 3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네 결정 공시하면 심의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심의는 이렇게 해줬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시군구 부동산평가에서 중시 이렇게 해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이게 이제 하나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정리가 쭉 되면 이쪽에서 나오면 웬만한 거는 맞출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로 이 공시제도는 계속 문제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야. 나오면 맞출 수 있게끔. 간평에서 그래도 나오면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아니에요. 이건 복잡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법의 조문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잖아요. 이거는 하여간 첫 회차 본 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다 정리가 돼 있는지. 그죠? 그럼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틀렸을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와요. 그죠? 그럼 다음 주에는 그걸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9시 40분까지 오셔서 시험 보실 수 있나요?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이거 아마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에 이거 남은 거 풀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이거.
여기서도 문제상에서 어려운 거 안 해도 돼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정확하게 해도 몇 가지만 알면 돼. 거의 다 끝났어요. 얘도. 문제집도. 우리 아마 지금 몇 페이지 가 있냐면 감점 3방식 들어가서 410페이지 정도? 그 정도 하실 거예요. 맞죠? 거기서부터. 이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 3분 전? 2시가 되니까 이게 문제풀이 하면요. 전범위가 돌아가잖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가도 10시부터 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시고 1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간 거니까 3시간을 풀어도 빠듯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가급적이면 한 9시 반까지 오셔서 40분부터 시험을 보셔서 10시 반에는 수업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한 1시 반 정도의 수업을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 얘를 마무리하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갖고 우리가 조금 일찍 보기로 했던 건 아니었나요? 10시부터 하기로 했나요? 그러다 다시 10시로 갔나요? 그래요. 이게 저녁반들도 걱정이에요. 저녁반들 오시면 그게 시험 보시고 7시까지 오셔서 그거 물어봐야 돼요. 저녁반들도. 인원이 많지 않은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찍 오실 수 있냐를 물어봐갖고 해야지. 그렇다고 저녁반들 수업하는데 여기랑 다르게 휴식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성령을 해줘야 되니까. 생각하시고 남아서 공부 좀 하시고 그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저희도 또 새로운 자료를 드리고 그러죠. 필요한 자료를.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